세종대왕만큼 정말 친근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최근의 인기 스타 강사인 설민석은 이순신을 전쟁의 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발표하시는 재장명 소장님께서 이순신 장군의 수군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위기에 어떻게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겨났는 극복했는가를 지금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해전에서는 하객진을 좀처럼 펴지 않는다고 합니다. 육전에서는 하객진을 많이 펴죠. 이것은 이렇게 길게 날개를 펴는 형태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를 필요하고 배를 빨리 저어야 하는데 배를 젓는 그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잘 쓸 수가 없는 전법이라고 합니다. 거북선도 160명이 탄다고 하는데 그 중에 100명은 노를 젓는 사람이고 실제 싸우는 해군은 60명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노 젓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힘든 이것을 빨리 져야 되는데 그래서 해전에서는 하객진을 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에 비하면 이순신은 넬슨보다 몇백 년 앞서서 이 하객진을 펴서 승리한 최초의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 득장이죠. 23번 싸워서 전부 다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 이긴 거를 보면은 불패의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관행이었던 걸 다 뛰어넘는 창의적인 혁신적 사고를 가지셨던 그런 분의 리더십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오늘 재장명 소장으로부터 말씀 듣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이 도입돼 가지고 관습이나 조직 방법 등을 완전히 바꿔서 새롭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무조건 바꾸는 게 아니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앞에 관행들이 괜찮다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다 하는 그런 것들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순신이 그런 어떤 임진왜란이라는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이면에는 이런 혁신적인 사고가 작용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순신은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을 이제 맞이해서 기존의 그런 이 잘못된 제도 또는 관행을 가지고는 도저히 전쟁을 극복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과감하게 그 혁신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수군 운영에 있어서 하나의 혁신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군 정책들이 그 당시에 전쟁이라는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순신은 그런 혁신적인 사고를 어떻게 해서 형성할 수 있었느냐 그런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형이 2명 있었는데 두 형과 함께 그 유학을 공부했습니다. 유학을 공부하면서 충, 효, 예 그리고 백성이 근본이라는 그런 사상을 자연스럽게 형성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병법 서적, 그러니까 병법 서적을 많이 읽어먹어서 이제 전문 지식과 통찰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과거 시험 볼 때 이렇게 면접을 보면요, 이순신은 병법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개는 드리기 힘들지만은 그만큼 이제 병서에 능통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방진이라는 분이 그 과거에 갖고 있던 그런 병서들, 그 다음에 이제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병서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순신에게 익도를 했고, 그 당시 무인들은 이제 글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어릴 때부터 문과를 준비했기 때문에 병법 서적을 많이 읽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순신의 어떤 병법 전문가로서의 그런 자질을 함양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무관 경험입니다. 무관을 이제 총 22년 동안 이제 무관 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임진왜란 이전에도 실전을 겪습니다. 그런 무관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이 이제 정업 현감이라는 그런 이제 고을 수령이 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백성들을 다스려 봤습니다. 1년 2개월 동안. 그래서 그때 백성들을 위한 그런 이제 다스리는 방법, 백성의 고충을 이제 알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고 실제 실행해서 굉장히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제 혁신적인 사고를 담은 그런 정책을 건의하면은 조정에서 이것을 이끌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성룡이라는 이순신의 이순신과 나이는 3살 많지만은 친구처럼 지냈던 유성룡이 이제 조정에서 특히 7년 전쟁 중에서 5년 이상을 영의정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인지와 만인지상의 신분으로서 이순신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줬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의 혁신적 사고가 빛을 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이순신은 일상생활하면서 이 훌륭한 가치관을 형성했습니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생활을 견지했기 때문에 그런 혁신적인 사고가 드러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조정에서 이제 수군 정책을 내렸을 때 이순신의 대응 전략 부분 중에서 첫 번째로 이런 게 있습니다. 임진왜란 직전에 일본군이 쳐들어오면은 바다에서 막지 말고 육지에서 막아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을 때 이순신은 바다에서 막아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순신이 언제 부임했냐면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2개월 전입니다. 그러니까 1591년 2월에 전라자수사로 부임을 했는데 이순신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읽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수군이 폐지되는 것을 막았다는 요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이순신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나라를 본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순신이 수군 전력 증강 계획을 세워가지고 각도에 할당을 했습니다. 이순신이 전체 충청수군, 전라우수군, 전라자수군, 경상우수군, 여기 경상자수군은 그 당시에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이렇게 4개 도에 이제 할당을 했습니다. 뭘 할당했냐면은 배를 많이 만들어 달라. 건의를 하니까 조정에서는 뭐 육군도 그런 사정이 있는데 뭐 서로 협조하는 게 안 낫겠느냐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계속 관찰, 6번이라고 6번 장계를 보고서를 계속 될 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이렇게 계속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관철돼가지고 이제 수군 전력 증강이 절반은 성공을 거두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열심히 수군을 정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유년 8월 15일에 이제 선정관이 임금의 교서를 갖고 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수군이 약하니까 그냥 그 수군 데리고 육지에 가서 육지는 종사해라. 이렇게 이제 내용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그 말 듣자마자 바로 일필휘지로 쫙 장계를 써가지고 올리는데 그 장계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저 임진왜란부터 쭉 이래서 우리 수군이 그 길목을 누르고 있었던 때문입니다. 이제 신에게는 전선 12척이 있는 바 죽을 힘을 내야 한거에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했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금신전선 상류시비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체 판단에 따른 이제 조선 수군 운영 전략입니다. 이순신이 이제 그 전라자수사 또는 통계사에 이제 임명돼 가지고 근무할 때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해서 이제 만든 게 이제 5가지 사례가 또 있습니다. 거북선을 개발함으로써 이제 실제 해전에서 거북선을 맨 앞에 일본의 그 지휘선을 공격하거나 선봉선을 공격하는 이런 전술에 활용합니다. 그야말로 돌격선의 역할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이제 병법 원칙을 적용해서 한산도에 전략 기지를 건설한 겁니다. 그래서 한산도에 전진 기지를 이제 설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설치하는데 이것은 손자병법에서 2일대로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히 있으면서 필요한 적을 맞아 물친다. 이런 원칙을 적용해서 한산도에다가 진을 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아야만 제대로 우리가 호남을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수군 전력 증강 계획을 추진한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군 전력이란 것은 함선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이제 3도 수군 통계사로 임명된 게 1593년 8월인데 임명되자마자 1개월 후에 수군 전력 증강 계획을 조정에 보고를 합니다. 현재 전력 거의 한 2배 규모, 한 250척을 건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목표보다는 부족한 전력이지만은 향후 수군 운영과 해전에 이제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일본 수군도 이렇게 상당히 막강한 규모가 있으니까 겁을 낸 거죠. 이걸 어떻게 하든 없애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런 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수군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조정과 관련 기관에 각인시키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험난한 과정을 초지일관한 이순신의 열정을 짐작하기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명나라 수군과의 작전을 고려한 수군 재건입니다. 수군을 재건하게 되는 이유가 이순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13척, 10여 척 요거 가지고는 일본군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제일 큰 문제겠지만, 두 번째, 명나라 수군이 이제 참전한다는 이제 정보가 이제 그 소식이 들어옵니다. 그럼 명나라 수군들이 수백 척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13척만 가지고 명나라 수군하고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 수군이 아니고 명나라 수군이 되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그게 확 흡수돼 버립니다. 그러면 조선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조선 수군이 명나라 수군의 의지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순신은 그것을 우려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명나라 수군이 그 전에 정윤현에도 이미 와 있었지만은 강화도까지 와 있었어요. 근데 이순신 조정에서 지시가 빨리 이순신 보고 이게 명나라 수군이 정박할 장소를 구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순신은 보고 안 합니다. 아직 그런 데 없습니다. 보고 안 합니다. 일단 우리 수군 재건이 중요하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명나라와 효율적인 연합작전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이 이제 이순신의 어떤 혁신적 사고에서 어떤 그 수군 재건을 이룩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순신은 이제 백성을 위해서 또 백성과 함께하는 그런 사고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정업 행감 시절에 백성을 다스려본 경험이 대민관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순신이 항상 그 백의종군 중에 쭉 전국을 이렇게 걷다 보니까 우리 백성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죠. 예. 그래서 이순신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이다. 그래서 전쟁을 빨리 끝내려면 침략 일본군을 물리쳐야 된다. 물리치려면 어떻게 하느냐? 수군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 당시에 이순신 뭐라 했습니까? 난중에 보면 우리나라가 믿는 바는 오직 수군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을 물리치려면 우리 수군력이 발달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해전할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일본군들이 이제 우리한테 패해가지고 육지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박했던 일본 배들을 다 없애버리면 일본군들이 도망갈 배가 없기 때문에 육지에 올라와서 우리 백성들을 해칩니다. 그러니까 몇 척을 남겨둡니다. 도망가라고. 백성을 해치지 말라고. 그 대표적인 해전이 바로 앙골파전입니다. 이순신은 또 생각이 다른 게, 또 백성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으로만 본 것이 아니고 필요시에 전란 극복의 동반자로 본 겁니다. 백성들도 우리한테 도움을 줘야 된다. 필요시. 임진왜란 초기에는 이제 적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할 때 백성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옥포해전 때는 이 포작선을 동원해가지고 포작들이 타는 포작선을 46척이나 동원해가지고 이제 정보도 제공받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둔전을 경영했는데 여기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우리 이제 군량을 확보하는데도 도움을 줬고, 정유재란 시기 백성들이 이제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이것은 노량해전의 큰 승리로 이제 귀결되었고, 결국 임진왜란을 극복한 것은 이제 국민 총력전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어떤 피땀 흘린 노력, 수군의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순신의 어떤 백성을 위하고 백성과 함께하는 그런 혁신적인 사고가 발현한 덕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순신이 보여준 혁신적인 사고는 비록 400여 년 전의 인물에 대한 사례지만 오늘날 리더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으라 봅니다. 자신이 처한 전황을 꿰뚫어 보고 환경 변화를 직시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는 과정은 시공을 초월하여 필요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정책 결정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보다 상하 좌우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소통을 하면서 시대의 변화를 읽고 변화를 주도하면서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국민을 위한 것이다. 그런 것을 잊지 말고 해나가는 것이 바로 그 이순신의 교훈을 오늘날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드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